아버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저는 한도윤, 올해 72입니다. 평생 숫자와 계약서 속에서 살았습니다. 단 한 줄의 계산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은행 지점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아들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전원주택에서 이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째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며느리 가영이 던진 그 말.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은행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요. 세수하고 면도하고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까지 입습니다. 여보, 오늘도 출근하세요? 문득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요즘 뉴스는 참 우울해요. 경제는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하고 지석이도 힘들겠구나. 아들 생각이 납니다.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하는데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8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가영이 목소리였어요. 오, 가영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아버님,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지석 오빠랑 소연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가영이 톤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할 일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가영이가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지석이가 전화하죠. 그래도 손녀 소연이를 볼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넥타이도 매고요. 여보, 오늘 손녀 보러 간다. 예쁘게 봐줘. 거울 속 제 모습에 대고 말했어요. 11시 지석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가영이가 나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했네요.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지석이와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이만 반갑게 인사했어요. 대학생이 된 후로 더 예뻐졌어요. 우리 소연이 공부 잘하고 있지? 네, 할아버지. 그런데 소연이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지석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인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아버님, 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걱정? 네, 아버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거 말이에요. 순간 온몸이 얼음물에 던져진 듯 했어요. 갑자기 무슨, 아버지,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 끄는 걸 잊으셨고. 지석이가 거들었습니다. 그건 한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아버님. 가영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혈압약도 깜빡깜빡 드시고. 나는 아직. 아버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가영이가 팜플릿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잠깐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버지,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 지석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도 있어서 혈압약이나 이런 것도 제때 챙겨드리고. 아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나는 아직 정정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할아버지.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저희도 너무 걱정돼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손녀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소연아, 너마저. 할아버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소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물의 진짜 이유를. 아버님, 집도 너무 크시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가영이가 또 말했어요. 집을 정리하시면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집을 정리하라고요.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그 집을. 안 된다. 저는 일어났어요. 절대 안 돼. 그 집은 나와 내 어머니가. 아버지, 지석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해서요. 정말 저를 위해서였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딸이요. 수진아.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딸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가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한번 가보실래요? 요양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게 낯설어 보였어요.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이 길이. 여보, 저도 모르게 아내를 불렀어요. 이럴 때 당신이 있었다면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집에 들어서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요양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걸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걸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지석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지석이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버지, 건강 문제 말이에요. 건강 문제라고요. 내가 아픈 데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석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저희가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종이 몇 장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요양병원 안내서였어요. 가슴이 순간 돌덩이로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빛 요양병원, 행복한 노후 요양원 이런 곳들 말이에요. 지석아, 너 정말로 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냐?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해서라고요. 가영이도 같은 생각이고 소연이도 할아버지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가영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또 다른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가영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월 비용이 180만 원인데 아버지 연금 260만 원이면 충분하죠. 180만 원 나머지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리고 이 집을 정리하시면. 가영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시세표예요. 이 집이 지금 시세로 8억 정도 된다고 해요. 8억.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마련한 이 집이요. 아버지, 8억이면 요양원 비용 20년은 충분해요. 20년이라고요. 그 나이에 20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영이의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심이 나온 거였으니까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석이가 거들었어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위험하다고요.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지난주에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건 한 번이 아니에요, 아버님. 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현관문 열어둔 채로 주무셨다고 하시고, 그건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녀 소연이었어요.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온 모양이에요. 소연아, 어서 와. 소연이가 거실에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소연아,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문제로 상의하고 있었어. 아빠 지석이가 설명했어요. 소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로요? 응, 할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서. 하지만 소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할아버지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연이가 부모를 향해 말했어요. 소연아, 내가 뭘 알아? 가영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다고. 어떤 위험이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발견해? 그 말에 소연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소연아, 너도 대학교 다니고 알바하느라 바쁘잖아. 할아버지 매일 찾아뵐 수 있어? 그건 아무도 매일 확인할 수 없으면 요양원이 답이야. 가영이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수진이에요. 딸 수진이었어요.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죠. 수진아, 잘 지내지? 네, 아버지 그런데 오빠한테 들었는데 요양원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지석이가 동생에게까지 얘기했구나. 수진아, 그건 아버지 정말 필요하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아니야, 수진아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오빠 말로는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고. 또 그 말이네요. 지석이가 전화기를 받았어요. 수진아, 오빠야 아버지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어. 거실에서 들리는 지석이의 목소리. 그리고 이 큰 집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수진이와 한참 통화한 후 지석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 수진이도 같은 생각이래요. 뭐라고?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라면 요양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딸까지. 온 가족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작정했구나. 아버님, 가영이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둘러보실래요? 요양원 말이에요.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요양원 안내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8억짜리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남은 인생 20년을 그곳에서 보내라고요. 여보, 저도 모르게 아내를 불렀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 이제 그것도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웃사촌 김만석 형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좀 이상해 보이더라. 무슨 일 있나? 만석이 형은 전직 판사로 이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석이 형,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만석이가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어요. 이게 뭐야? 요양원 안내서예요. 요양원? 만석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이런 걸? 아들이랑 며느리가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던 만석이가 말했어요. 도윤아,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요? 이 요양원들 다 비싸네. 월 180만 원씩이나. 그래서 집을 팔라고 해요. 만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이건 아니야. 왜요?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야. 그런데 너는 아직 멀쩡하잖아. 만석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형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너 혼자 살기 힘들어 보여. 매일 정원 가꾸고 요리해 먹고 은행 동기들 만나러 다니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까? 만석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이유요? 집값이 8억이라고 했지? 네. 도윤아, 솔직히 말해 아들 사업은 어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혹시 아들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지석이가 작년부터 사업이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설마, 도윤아, 내가 판사 생활 30년 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만석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 말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제 자식들이 그런 마음으로? 형,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아, 현실을 봐야 해. 8억짜리 집이면 누구든 탐날 만하잖아. 만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말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석이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석이와 가영이는 매일같이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마치 제가 언젠가는 포기할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아버지, 오늘 하늘빛 요양병원 견학 어떠세요? 아침 8시부터 가영이가 전화했어요. 가영아,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방은 금방 차거든요. 좋은 방이라고요. 마치 호텔 예약하는 것처럼 말하네요. 일단 오늘은 안 되겠어. 그럼 언제요? 글쎄.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요양원 상담사 김대리라고 합니다. 상담사요? 내 따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따님이라고요? 수진이가? 아, 따님이 아니라 며느님인가요? 어쨌든 가족분께서 상담 요청하셨어요.
가영이가 상담사까지 부른 거구나. 죄송한데 저는 상담 받을 생각이 없어서요. 아, 그냥 간단한 설명만이라도 들어보세요. 요즘 요양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남자는 제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결국 거실로 들어온 상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우리 요양원은 호텔 같은 시설이에요. 화면에는 깔끔한 침실과 식당이 나왔어요. 개인실도 있고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있고.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개인실은 월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라고요. 제 연금 26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쓰면 1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좀 비싸네요. 하지만 안전하죠.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기 당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사기라고요. 무슨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이런 거요. 요양원에 계시면 그런 걱정 없어요. 상담사는 30분 동안 계속 설명했어요. 마치 제가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던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며느님이요. 아버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고. 가영이가 상담사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멀쩡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잖아요. 미리 준비라고요. 상담사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저를 밀어내려는 걸까요? 오후 2시쯤 지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 상담사 왔었다면서요? 누가 그랬어? 가영이가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별로였어. 왜요?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아직 갈 이유가 없어. 지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거예요? 버틴다고요. 지석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는 거잖아요. 고집이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는 게 고집이냐? 아버지 나이에 혼자 살기 위험하다니까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때 지석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 3일 만에 발견. 지석이의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신문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활자가 흐려져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석아, 아버지도 혼자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해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기사였어요. 치매 노인 가스 사고로 이웃집까지 피해.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실수로 가스 사고라도 내시면 어떻게 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웃들한테도 피해주고 싶지 않으시죠? 지석이는 계속해서 무서운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독거노인 사기 피해, 화재 사고, 강도 피해. 보세요.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기사를 보고 나니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혹시 제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 요양원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석이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저희도 매일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무슨 걱정? 아버지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지석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가영이는 새벽에도 깨서 아버님은 괜찮으실까 그러거든요. 정말일까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나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버지 안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안전을 지키고 싶다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항상 불안하거든요. 아, 제가 자식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었구나. 지서가,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을 끼쳤구나. 아버지,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볼게. 지석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그날 저녁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면 그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만석이 형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굴까요? 문을 열어보니 소연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연아, 이 늦은 시간에 왜?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소연이가 들어와 제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요양원 가실 거예요? 글쎄, 너희들이 걱정한다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이의 눈이 진지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가고 싶지 않아.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소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엄마랑 아빠가 부동산 중개소 사람이랑 만나는 걸 봤어요. 부동산 중개소라고요. 언제? 어제 커피숍에서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 얘기를 하던? 잘 안 들렸는데 8억, 빨리, 계약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8억. 이 집 시세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 열쇠를 보여주더라고요. 집 열쇠를 보여줬다고요. 소연아, 정말이니? 네, 그래서 이상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만석이 형 말이 맞는 건가요? 자식들이 제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소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뭘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사세요. 그럼 왜 부모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소연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줘.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우세요. 역시나. 얼마나 어려운데? 빚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가 밤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던?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야. 은행에서 독촉 들어왔어. 이런 말들이요. 200만 원 이자라면 빚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팔아서 소연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였구나. 그 순간 온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소연아, 고마워 얘기해줘서.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봐야겠어. 소연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더욱 적막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석이와 가영이가 제 걱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요양원을 보내려는 거였어요. 8억짜리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저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려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순히 당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하지만 상대는 제 자식이에요. 어떻게 자식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오전 9시 은행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 고객님.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을 3개월치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 내역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지석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이건 보증인 대출이네요. 고객님이 보증을 서주신 것 같은데요. 보증인 대출이라고요. 언제 보증을 섰나요? 2개월 전입니다.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보증을 선 기억이 없는데요. 혹시 서류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류 끝자락에 내 서명이 있었습니다. 볼펜이 눌러 지나간 깊은 자국, 잉크가 번져 얼룩진 흔적까지 똑똑히 보였죠. 순간 2달 전 지석이가 회사 서류니까 급하다며 내밀던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찍었던 서명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이거 고객님 서명 맞죠? 그런데 언제 했는지 기억이.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2개월 전 지석이가 아버지, 잠깐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일이요. 회사 서류라고 했는데 급하다면서요. 그때 보증서였구나.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고객님, 혹시 이 대출에 대해 모르셨나요? 네, 몰랐어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출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5천만 원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요. 지금 연체가 시작됐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번 달 말이 상환일이에요. 이번 달 말이라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혹시 다른 대출도 있나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봤어요. 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요. 이것도 보증인 대출이에요. 총 8천만 원. 지석이가 제 모르게 8천만 원이나 빚을 만들어 놨어요. 고객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대출자와 상의해 보세요. 은행을 나서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8천만 원. 제 연금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서재 책상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서류도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3억 원짜리 근저당이요. 언제 이런 걸 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1개월 전 날짜였어요. 제 서명도 있고요. 그때도 기억이 났어요. 가영이가 아버님, 세금 관련 서류인데 서명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세금 서류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 서류였던 거죠. 호흡이 가빠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에 3억 원짜리 빚이 잡혀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지석이와 가영이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아버지, 무슨 서류 보세요? 가영이가 물었어요. 가영아, 이게 뭐야? 근저당 설정 서류를 보여줬어요. 가영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게. 그리고 이것도. 은행에서 뽑은 대출 내역도 보여줬어요. 8천만 원짜리 보증도 섰더라.
지석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거는 뭐야? 회사가 어려워서 급하게 필요했어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라고요. 지석아, 너 지금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곧 갚을 거예요. 언제? 이번에 집 팔면. 그 말이 나왔어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거였어요. 아하, 그래서 요양원 얘기를 한 거구나. 아버지,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던 거지. 지석이와 가영이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가영이가 변명했어요. 정말로 아버지 안전이 걱정돼서 근저당을 잡았다고. 그건 8천만 원 보증을 세운 것도 내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가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지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지석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집 팔아서 정리하고 요양원에.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은 절대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아버지, 내가 보증 선 건 너희들이 속인 거니까 법적으로 무효야. 사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근저당도 사기로 설정한 거니까 취소할 거야. 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파산해요. 그럼 처음부터 속이지 말았어야지. 아버지, 제발. 이제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제가 소리치자 두 사람이 떠났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만석 형에게 전화했어요. 만석이 형,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형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속여서 받은 보증, 근저당 설정, 요양원 계획까지요. 만석이 형이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도윤아, 이거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형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자. 네. 그리고 도윤아. 네.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만석이 형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속지도 당하지도 않을 거였으니까요. 자식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석이와 가영이는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관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지석이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더 급하고 다급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석이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은행 여신관리팀 박 과장입니다. 은행에서 왔다고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대출 연체건으로 왔습니다. 대출 연체라고요. 한도윤 고객님께서 보증을 서주신 대출이 3일째 연체 상태입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증인으로서 즉시 상환하시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처분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보증 선 적 없어요.
여기 고객님 서명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제 서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속아서 한 거예요. 속아서 하셨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금 전체 대출금이 8천만 원이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이 부동산 가치가 8억 원이니까 충분히 상환 가능합니다. 8억짜리 집으로 8천만 원 빚을 갚으라는 거였어요. 만약 3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매라고요? 그럼 제 집이 팔려요? 네, 그렇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지석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냥 집 팔고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석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경매로 팔리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가요. 차라리 직접 파시는 게.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미 늦었어요. 박 과장이 거들었어요. 그리고 고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치매 진단서가 있으시면 보증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지석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병원에서 받아온 게 있어요. 뭘? 인지능력 검사 결과예요. 인지능력 검사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받았나요? 기억이 없었어요. 지난달에 아버지가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같이 했거든요. 지난달 건강검진 때 몇 가지 추가 검사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지능력 검사였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지석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라고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박 과장이 설명했어요. 치매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진단서가 있으면 보증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돼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법정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정 후견인이라고요. 누가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지석이가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박 과장이 설명했어요. 후견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재산도, 집도, 심지어 내 이름까지 모두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고요. 집도요? 내 집 매매, 은행 거래, 모든 걸 후견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것도 지석이의 계획이었구나.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이 되고 제 재산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지석아,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라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아버지, 요즘 정말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게 한 거야? 진단은 정확해요. 의사 선생님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박 과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3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뭐예요? 첫째,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시거나, 둘째, 집을 팔아서 상환하시거나, 셋째, 치매 진단서로 무효화하되 후견인을 선임하시거나, 어떤 걸 선택해도 결국 제가 지는 거였어요. 8천만 원은 없고 집은 팔기 싫고 후견인은 지석이가 되는 거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3일입니다. 수요일까지. 박 과장이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지석이도 따라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후견인 되는 거 승낙하시면 집도 지킬 수 있고 빚도 없어져요. 대신 내 자유도 없어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석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더욱 적막했어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제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고요. 오후에 김만석 형이 찾아왔어요. 도윤아, 표정이 왜 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은행 독촉, 3가지 선택지, 치매 진단서까지. 만석이 형이 한참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이거 완전히 덫이야. 덫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짠 거라고. 어떻게요? 일단 보증을 서계해서 빚을 만들고 치매 진단도 미리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지. 만석이 형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아, 너 정말로 치매야? 아니요, 가끔 깜빡하긴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재검사를 받아봐. 재검사요?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그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인지능력 검사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 만석이 형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부탁해 볼게. 정말요? 응, 그리고 도윤아. 네. 변호사도 만나자. 이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해. 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만석이 형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아,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집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그리고 후견인 되는 얘기도 하고.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정말 치매세요? 아니야, 소연아, 할아버지는 멀쩡해. 그럼 왜 그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아마 속인 것 같아. 속인 거라고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보증 사기, 근저당 설정, 그리고 치매 진단까지. 소연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그럼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소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몰래 녹음할게요. 뭘? 엄마랑 아빠 대화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말들 하면 녹음해서 드릴게요. 소연이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소연아, 그런 건 위험해.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20살 손녀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소연아. 할아버지,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 소연이의 말에 다시 용기가 났어요. 적어도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만석 형도 있고 소연이도 있고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수요일까지 이틀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였어요. 그날 밤 늦게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석이가 정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빚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하지만 소연이가 들려준 얘기를 생각하면 돈 때문인 게 분명해 보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갚는다면 원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 억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 8억짜리 집이 간절할 만하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싸워야 한다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싸워야겠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을,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어요. 비록 상대가 제 자식이라고 해도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 화요일 아침 김만석 형과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한도윤 환자분 들어오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철민 교수였어요. 만석이 형이 부탁해서 급하게 시간을 내준 거였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인지능력 정밀 검사요. 다른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재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교수가 이전 검사 결과를 봤어요. 이상하네요. 점수가 경계선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경도 인지장애면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환자분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 교수가 다시 정밀 검사를 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검사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태라면 더욱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구나.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진단서를 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만석이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걸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자.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만석이 형의 후배였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모든 걸 설명했죠. 속임수 보증, 근저당 설정, 가짜 치매 진단까지.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정말요? 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해요. 그럼 보증인 책임도 없어지나요? 네, 하지만 증명해야 해요. 뭘 증명해야 하는데요? 속임수를 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연이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랑 아빠가 내일 집에 부동산 중개업자 부른대요. 내일이라고요. 수요일이니까 은행에서 정한 마지막 날이에요. 뭐라고 하던?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서 내밀면 집 팔기로 했다고 해요. 뭐라고? 아빠가 후견인 되면서 집을 팔아서 빚 정리하고 할아버지는 요양원 보낸다고. 계획이 다 나왔구나. 소연아, 녹음은 했니? 네. 다 녹음했어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음성 파일이 왔어요. 김 변호사에게 들려줬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네요. 파일에서는 지석이와 가영이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일 부동산 중개업자 오면 바로 계약해. 아버지가 반대해도 후견인 됐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치매가 아닌데 속이는 거잖아. 괜찮아. 어차피 나이 드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미리 하는 거지 뭐. 8억에 팔면 빚 8천만 원 갚고도 7억이 남네. 그 돈으로 새 사업 시작하면 돼. 새 사업이라고요. 제 집을 팔아서 새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그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날 때 현장에서 저지해야 해요. 어떻게요? 경찰과 함께 가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자식을 경찰에 넘겨야 하나. 피를 나눈 아들인데. 그러나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인 내가, 사람인 내가 사라진다는 걸. 경찰이라고요.
사기 고발을 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밤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접수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속임수로 받은 서명, 가짜 치매 진단,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소연이와 함께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 내일 몇 시에 중개업자 온대요? 오전 10시래. 그럼 경찰은 언제 와요? 9시 반에 올 거야. 엄마랑 아빠 깜짝 놀랄 거예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가 구속되는 건 아니죠? 글쎄, 사기 혐의니까. 그래도 제 부모인데. 소연이의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할아버지 편에 서긴 했지만 부모이니까요. 소연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한 건 엄마랑 아빠예요. 고마워, 소연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더 이상 속지도 당하지도 않는 새로운 인생이요. 수요일 아침 9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 변호사와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 형사과 박 형사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박 형사가 설명했어요. 고발장을 검토해 본 결과 사기 혐의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곧 피고발인들이 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현행범 체포라고요. 하지만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자수를 권유할 수도 있어요. 9시 50분쯤 지석이와 가영이가 왔어요. 뒤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도 왔고요.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들어와. 거실에 들어온 지석이와 가영이가 경찰과 변호사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박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박지석 씨, 윤가영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왜? 사기 혐의로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사기 혐의라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사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속임수로 보증인 서명을 받은 것, 근저당을 설정한 것,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을 이용한 것 모두 사기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설마. 지석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를 고발하신 거예요? 그래. 왜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건데. 위해서라고? 저는 새로 받은 치매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나 치매 아니야. 뭐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았어. 정상이래. 가영이가 당황했어요. 그럼 처음 진단이 틀린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검사받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박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내일 부동산 중개업자 오면 바로 계약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두 사람이 더욱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소연이가 녹음했어. 소연이가요? 그때 소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소연아, 너까지. 저는 할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가영이가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형사가 설명했어요. 사기죄로 입건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족이니까 합의를 보시면. 합의요? 네. 피해 회복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선처를 받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 조건입니다. 뭔데요? 첫째, 모든 대출 보증을 즉시 해지할 것. 둘째, 근저당 설정을 취소할 것. 셋째, 다시는 한도윤 씨의 재산에 손대지 않을 것. 넷째, 요양원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것. 지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럼 8천만 원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차라리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고 하니 정말 절박한가 보네요. 그럼 이제 이 집을 넘보지 않겠다는 거지?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돌아간 후 가족끼리만 남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지석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석아. 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먼저 얘기해. 네, 아버지. 가족이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잖아. 그 말에 지석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날 오후 혼자 정원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제 집은 지켜냈고 제 자유도 지켜냈어요. 무엇보다 제 존재감을 지켜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 뜻대로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김만석 형이 찾아왔어요. 도윤아, 수고했어. 고마워요. 형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뭘 당연한 일을 한 거지. 형,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뭐가? 지석이하고요. 결국 제가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한 거잖아요. 도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 그럴까요? 그래,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만석이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석아, 앉아라.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 사과해 지겹다. 네. 그보다 지석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개인회생 신청해서 5년에 걸쳐 빚을 정리할 예정이에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석아. 네.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네, 아버지. 가족끼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함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고요였어요. 창밖을 보니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 이제 그 감을 손자 소연이와 함께 따먹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는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겼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석이는 정말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8천만 원 빚을 5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제게 요양원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김만석 형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아? 만석이 형,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뭔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만석이 형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자식들이 알면 걱정할까 봐서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제 병을 이용해서 더 빨리 재산을 가져가려 할까봐 무서웠어요. 만석이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겠네. 특히 지석이가 그런 짓을 한 후라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수술비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제 연금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도윤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8억짜리 집이면 5천만 원 대출쯤은 문제 없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석이 형, 제가 수술 받는다는 걸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왜? 지석이가 또 제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돼요. 설마 그럴까? 한번 그런 짓을 한 사람이니까. 만석이 형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도윤아, 이번엔 다를 거야. 왜요? 지석이가 정말 반성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소연이도 지켜보고 있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연이었어요. 소연아, 어서 와.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소연이가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요즘 자주 병원 가시는 거 봤거든요. 소연이가 눈치챈 모양이에요. 그리고 약도 많이 드시고.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으세요? 췌장에 문제가 있어. 소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췌장이요? 그럼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직은 초기라서 수술하면 괜찮아져. 수술이요? 응,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소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한테 말씀하세요. 소연아, 그러면 안 돼. 왜요? 아빠가 또 이상한 생각할까봐. 소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빠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네. 요즘 맨날 할아버지 걱정해요.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다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일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런 일은 가족이 같이 해결해야 해요. 소연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소연아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오후 지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석아 앉아.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석이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진솔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석아. 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 뭐라고요? 지석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췌장암 초기야. 췌장암이요? 응, 3개월 전에 알았어. 지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3개월 전요? 그럼 저희가 그런 짓 할 때, 그래,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미 알고 있었어. 지석이가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지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해. 언제 하세요? 비용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들어요? 5천만 원. 지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개인회생 때문에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이런 건 가족이 같이 해야죠. 그때 가영이도 들어왔어요. 소연이가 미리 연락한 모양이에요. 아버님, 소연이한테 들었어요. 가영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가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아버지는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셨구나. 이제 됐어, 울지 마. 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지석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석아, 너는 빚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가영이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도 피부샵 운영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너희들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지석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석이가 회사 동료들에게 아버지 수술비를 위한 모금을 했다고 해요. 가영이는 피부샵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성금을 모았다고 했고요. 소연이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여기 2천만 원이에요. 뭐라고? 저희가 모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가영이가 설명했어요. 아버님 얘기를 듣고 모두들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석 오빠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소연이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 나머지 3천만 원은 제가 대출 받을게요. 지석아, 너는 이미 빚이 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시면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김만석 형이었어요. 도윤아, 집에 있나? 만석이 형, 들어오세요. 만석이 형이 들어와서 상황을 보더니 웃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네. 네, 아버지 수술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석이가 설명했어요. 그래, 도윤아, 다행이다. 만석이 형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식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네, 정말 고마워요. 도윤아, 이제 마음 놓고 수술 받아. 네. 그리고 지석아. 네. 아버지 잘 모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알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혼자 생각했어요. 결국 제가 숨겼던 진실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구나. 아픔을 함께 나누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수술은 다음 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초기라서 완치 가능성이 95%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두 제 편에서 함께 싸워줄 거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드릴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도 끝내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석이는 진짜로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제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봅니다. 가영이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제게 강연을 요청했거든요. 한도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경로당 회장 박순자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어르신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경로당 안을 보니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처음엔 순순히 따라가려고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속임수로 당한 보증, 가짜 치매 진단, 그리고 마지막 반격까지.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당당히 맞서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아들이 제 집을 팔자고 계속 얘기해요. 요양원 가라면서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기 싫어요. 그 집에서 50년을 살았거든요. 그럼 안 가면 돼요. 하지만 아들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뜻이 더 중요해요. 박수가 터졌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디에요? 변호사, 경찰, 그리고 이웃들에게요. 김만석 형이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강연을 마치고 나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한 어르신, 저희도 도와주세요. 어떤 일인가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돌려달라고 하니까 치매 걸렸다고 해요. 그럼 재검사 받으시고 변호사 만나보세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경로당 강연을 들으신 분 중에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 어르신 덕분에 통장 찾았어요. 김영숙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르신 말씀대로 재검사 받고 변호사 만났더니 며느리가 바로 돌려줬어요. 다행이네요. 이제는 저를 무시 안 해요. 오히려 더 잘해줘요. 김할머니의 얼굴이 환했어요. 그 후로 비슷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분, 집 매매를 막은 분, 자식들과 화해한 분들까지. 한 달 후에는 옆 동네 경로당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도윤 선생님 이야기가 소문났어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다른 경로당을 다니며 강연을 하게 됐어요. 3개월 후에는 지역 교회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권사님들 모임에서 간증해 주세요. 제가 신자는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이에요.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은 변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들한테 집 팔라는 얘기 듣고 있었는데 이제 단호하게 거절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6개월이 지나자 제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마을회관, 복지관, 심지어 다른 시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도윤 선생님, 우리 할머니회에서도 와주세요. 거리가 멀지 않나요?
괜찮아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느새 저는 할아버지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인근시의 한 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소연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요즘은 제 강연에 자주 따라다녀요. 뭐가 대단해. 할아버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잖아요. 그런가? 네, 오늘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우시던데요. 맞아요. 강연 후에 한 할머니가 제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아들하고 대화할 용기가 생겼어요. 잘하셨어요. 50년 산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지석아,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아버지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는 것 같아.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석이의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뭐가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가족이 뭔지. 지석이의 말에 뿌듯했어요. 지석아, 이제 정말 다 지난 일이야. 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감나무에 또 감이 열려 있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열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는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저처럼요. 1년 후 저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강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200여 곳에서 강연을 했고 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중 70% 이상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신 분들이 많아요. 지석이는 빚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고, 가영이는 제게 진짜 딸처럼 대해줘요. 소연이는 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강연 일정을 관리해줘요. 김만석 형은 여전히 제 든든한 조력자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주 다른 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요.